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이화여대 이대 없어요? 어떻게? 한동대. 한동대. 한 명? 한동대. 지금 재학생들인 거죠. 졸업생. 무슨 국제어문학부 있어요? 혹시? 없고.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늘 시작하기 전에 찾는 작업들을 합니다. 잠깐 소개받은 것처럼 한동대에 있다가 이화여대 북한학과로 오지는 이제 4년 차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눌 얘기가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의 미래. 미국 얘기가 중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PPT를 전달해 드렸고 그 내용들이 미국. 많은 분들이 제가 자꾸 활동을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왜 북한학과 교수가 나와서 미국 대선을 얘기하냐 그런 질문들을 종종 많이 받았는데 제 연구 영역이 좀 독특합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을 보는 사람입니다. 잠깐 소개받았던 것처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8년을 일을 했는데 제가 사실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면서 학부 전공이 미국 국내 정치를 전공했습니다. 석사는 동부학 국제정치를 하고 박사는 외교사를 썼는데 카이다 국방연구원 바로 옆에 있죠, 여러분. 여기 카이다가 국방연구원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주로 다뤘던 의제가 한미 동맹입니다. 동맹 연구를 오래 했고 지금도 사실 동맹 연구를 했고 근데 북한은 도대체 뭐냐? 한미 동맹 연구자로서의 제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바로 한미 동맹에 걸려 들어가는 그 부분이 북한이에요. 한미동맹의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 존재 이유, 시작점이 다 북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했던 국방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에 연구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각자 다 전공 영역이 다릅니다. 지역도 있고 주제도 있고 그럼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95년부터 입사해서 지금까지 국방연구원에서 거기서 북한을 봤고 한동대에서는 국제지역학,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으로 또 북한 관련 과목도 가르치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으로 이대 북한학과까지 와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제가 이대 북한학과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석박사 과정입니다. 학부는 연계 전공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있고 학부는 과거 없고 석사 박사를 중심으로 하죠. 한동대의 삶이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것도 굉장히 크게 인도하셔서 한동대를 가게 된 거고 특별히 한동대를 떠날 생각은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이대로 이끄신 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기도회도 같이 한 것처럼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세대들이 통일과 북한과 민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 수치로도 나오는 거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여론조사를 합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 세대 20, 20대, 30대 MZ라고 불리는 세대의 통일에 대한 갈망이 28.4%. 이게 매년 27%, 5년 전만 해도 40% 가까이 됐었는데 넘었죠. 반토막이 났다. 앞으로 이 수치는 정말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런 귀한 토요일 아침 더군다나 롱 위켄드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 제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북한학과 교수로서의 북한 연구 비중이 한 6대6 정도 됐고 미국이 4, 어떨 땐 7대4. 그런데 제가 그간에 연구했던 거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미국의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오히려 역전되더라고요. 미국이 6, 북한이 4, 뭐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미국이라는 데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연구가 물론 이제 그걸 깊이 들어가서 학문적 영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라는 것 자체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꼭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자체를.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이라는 것은 대외 정책이나 국내 정치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가장 그것은 투명하죠. 그래서 외부 웬만한 것들은 다 공개가 돼서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미국이 이런 정책 방향을 명확히 갖고 가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지난 100일간의 트럼프가 보여줬던 이 모습은
한번 나중에 질문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 고개를 젓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지금 다시 미국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관련 회의나 뭐 세미나나 많이 참석을 합니다만 한 달 전쯤에 미국 전공자들, 국내에 있는 전공자들 한 5명이 모여서 문 닫아놓고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라기 세미나를 한 거죠. 가장 큰 주제는 트럼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트럼프를 이해한다는 게 미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국가안보 한미동맹이라는 것. 한미동맹의 한 파트너는 당연히 미국이죠. 국가안보에도 우리는 상당 부분 미국과 같이 간의 연합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국가안보를 이해할 수 없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면 미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미국과 북한을 같이 보는 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북한이 하는 행동, 그게 국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든지 대외 정책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상당 부분은 대외 관계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 주체 사상 알죠? 주체 사상 하나도 워낙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이 서로 싸워대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주체 사상이고 그것이 벌써 60년 가까이 북한의 모든 거에 가장 핵심에 서 있죠. 그렇다면 북한의 근간이 되는 그 사상 자체가 대외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도 뭐 저도 그렇고 미국을 열심히 공부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를 한다고 수준이 높거나 잘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좀 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굉장히 열심히 미국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북한을 바라보는 연구자 입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와서 지난 한 달 전쯤에 한 5명이 모여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눴는데 제가 마지막 5번째 발제였어요. 앞에 4명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다 다른 얘기를 다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제인 제가 5번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쯤 됐으면 우리가 이 트럼프와 미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외우자. 그렇게까지 약간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것은 도대체 트럼프의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특히 여러분 이제 관세 요즘 너무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저도 계속 열심히 봅니다만 이제 좀 보기를 포기했어요. 좀 뭐랄까 지쳤고 좀 짜증나더라고요. 매번 한다 했다 안 한다 계속 바꾸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과연 이게 트럼프의 단순한 변덕이냐. 아니면 관세를 계속 얘기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더불어서 방위비 분담을 뜻없이 얘기하는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 국가안보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글도 좀 쓰고 그랬는데 최근에 쓴 글들은 다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이쪽에 담당하는 그 정부 관료들이랑도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가서 정말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특히 한미 동맹 말씀드립니다. 우리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한 거를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는 될 거라고들 많이 예상을 했나요? 2024년? 오 그랬어요? 제가 짧게 제가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다 말하기 쉽고 저 미국 대선을 미국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미국 대선 그때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죠. 왕창 틀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힐러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틀린 전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2016년 9월부터 YTN에서 저와 지식 플레이의 김지훈 박사라고 알죠. 네, 100만 뷰가 넘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같이 그리고 또 한 분 YTN의 외교안보 전문 기자 3명이서 9월부터 2명씩 짝짓고 매주 쭉 쫓아가면서 미국의 대선을 예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뭐 국내 정치학부터 김지훈 박사는 MIT에서 미국 유권자 행태로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알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개념인 쇠락한 공업지역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잘 몰랐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다 철저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했는데 어제 틀린 거예요. 힐러리가 된 거죠. 그때도 제가 6개 주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이른바 이 블루 스테이트, 그 민주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주긴 한데 혹시 이 6개 주를 트럼프가 다 가져가면 선거는 뒤집힌다. 라고 제가 김지훈 박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명확해요. 그때 김 박사가 저한테 그런 소리 하덜덜 말라고. 왜냐하면 첫째, 여기는 블루 스테이트니까 민주당이 늘 이겼던 주니까 공화당이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 그래도 만약 이기려면 이걸 다 이겨야 되는데 이게 다 말이 되냐. 그럴 때는 힐러리가 된다. 다 이길 거면은 그것은 다 이기게 되면 그건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왕창 틀렸잖아요. 저희가 석 달 내내 거짓말하는 셈이 됐어요. 힐러리가 된다. 그래서 힐러리가 되면 이제 대한반도 문제 어떻게 되고 북한 문제 어떻게 되고 뭐 그 얘기만 계속. 선거 끝나고 3명이서 생방송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왕창 틀렸습니다. 2020년 다시 이제 우리가 이쪽 연구자의 대선장이 섰다라고. 16년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바이든이 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때도. 근데도 16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특히 선거 그거 누가 어떻게 되는 모든 게 그렇지만 정말 주권적 역사. 16년 정말 어렵고 그래서 그때도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제를 잔뜩 붙였죠.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이길 수도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방송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싫어해요. 얘는 이 사람들은 이거냐 저거냐 결정을 내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그래서 맨 마지막 그 앵커 멘트가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엔 바이든이 된다는 거죠. 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거나 조건을 못해서 2020년 속으로 야 이거 또 틀리면 난 정말 이번에 은퇴하다. 24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50대 50. 그래갖고 이번에는 뭐 다른 일도 뭐 많이 걸려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그런 공개 장소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잘 안 나갔고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제가 사실은 10월 초에 알았습니다. 10월 초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고요. 모든 과정을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 입장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 특히 2016년에 제가 한동대에 있으면서 한동대에 수업하면서 제가 관련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과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동대에서 있을 때 저희 가장 감사함과 기쁨은 우리가 수업하다가 야 이거 기도해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번 선거를 끝나고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럼 오늘 여러분 보시는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 저 눈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트럼프가 지혜가 있고 총명했다 보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트럼프를 여기 세우셨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은 연구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분들한테도 이메일을 받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를 미워하냐. 그렇게. 그 얘기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번 선거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그냥 한 가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민주당이 진 거, 트럼프가 된 거. 지난 선거의 가장 큰 미국 내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법과 질서. Law and Order죠. 혹시 미국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 로우 앤 오더라는 MBC인가요? 시즌 24까지 나온 와 최장 24년 했다는 얘기거든요. 시즌 24년. 그러니까 로우 앤 오더가 흐트러졌다. 법과 질서. 뭐 미국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같은 데가 상당 부분 마약이 퍼져 있고 바이든이 아무리 뭐라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뭐 미국에서 민주당은 그걸 undocumented immigrant인가 뭐 다른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100만 명, 1,500만 명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이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경제죠. 모든 선거의 경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등장해서 인플레이션을 많이 낮췄어요. 근데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트럼프 때는 지금 계란 때문에 다시 난리인데 우유를 한 통에 트럼프 때는 5,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바이든이 등장하니까 2만 원이에요. 근데 바이든 잘못이 아니죠. 이건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이 노력해서 10,000원으로 낮췄어요.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 트럼프 때 5,000원이었는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고 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이 시대의 정신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제와 법과 질서에 대해서 해리스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10월달 제가 10월 초에 트럼프가 됐다고 얘기한 게 그 전에 해리스가 ABC인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 뭘 차별화하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민주당 졌다라고 생각하고 제쳐보고 주식 사라고 살짝 얘기하면 안 사버려요. 그게 왜냐면 최소한 두 가지는 얘기했어요. 경제. 무슨 수를 쓰되 인플레이션 더 잡겠다. 또 하나는 해리스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도. 그럴 때 자기가 무슨 수를 때 법과 질서 다시 회복하겠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다 놓쳐버려요. 더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이 의미는 민주당의 원래 기본 정체성은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당이잖아요. 2016년에 그 시민과 노동자가 트럼프를 지지했으면 이 사람들이 반성을 했어요. 자기네가 왜 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잃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반성을 안 하고 민주당의 진보층의 그 사람들과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정체성, LGBTQ까지는 알죠. 그게 19개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P도 있어요. 페라, 모든 걸 다 한다. 그리고 성 정체성 다 적는 것도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굉장히 혼란되어 있는 거죠. 물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유권자의 다수는 그거보다는 법과 질서의 문제가 훨씬 강한데 이건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올바름 또 이런 문제만 계속 갖고 가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미국 교포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하더라고요. 이건 크리스찬이고 복음적인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뒤에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좀 고민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 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다 기억나요?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 트럼프가 여기서 소리 지른 게 3번 소리 질렀죠. 같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지 기억나세요? Fight. 싸우자. Fight. 뭘 싸우자? 뭘 상대로 향해 뭘 싸우자라는 의미일까요? 트럼프가 왜 싸우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장으로 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미국의 트럼프냐 트럼프의 미국이냐 이 얘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이 나타나서 미국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가 굉장히 별명이 많은 사람이죠. 그 중에 별명 중에 하나가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 트럼프. 왜냐하면 여러분 허리케인이라는 게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흡입해갖고 굉장히 빨리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길목에 서 있던 트럼프가 그 모든 걸 붙잡고 더 그 방향으로 빨리빨리 보내요. 그게 현재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16년 틀린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틀리냐?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 특히 그들의 분노를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꿈이라고 많이 하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이겁니다. 미국의 집들이 굉장히 크고 좋죠. 교회 외곽으로 큰 집들.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은 기본적으로 집이 있고 그럼 자식들 원하면은 대학 교육 시킬 수 있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은퇴하면은 연금 받아서 살 수 있고 그게 기본적인 미국의 꿈의 중산층의 삶인데 이게 무너졌다. 특히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사실 미국 금융위기죠, 재정위기죠. 그거로 시작돼서 그나마 갖고 있던 집들이 미국 은행들이 넘어가니까 미국은 집 살 때 20년, 30년 거치로 장기 분할 이자를 내고 사잖아요. 그랬더니 은행들이 다 넘어가니까 집들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산층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가장 다수는 고졸 이하의 백인입니다. 또 그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쇠락한 공업지역으로 불리는 러스트벨트 지역이고 그 지역이 원래 블루스테이트 민주당의 주도. 여러분 잘 아시는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그쪽에 있는 주들 7개, 8개 얘기하는 주. 근데 이들의 삶은 7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70년대에 거기가 다 제조업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미국의 철강, 조선,
뭐 G 같은 데가 옛날에 냉장고도 만들고 다 가전제품 만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 경쟁력이 없죠. 여러분 트럼프가 계속해서 한국을 문제를 삼는데 미국산 차 안 산다. 근데 여러분 미국산 차 사고 싶더라도 살 수가 없죠. 테슬라 뭐 몇 개 빼고 왜냐하면 미국산 차들이 일단 차가 큽니다. 우리 공도에 가지 못하고 특히 주차는 라인 2개씩 잡아먹습니다. 기름값이요 그거 한 번 풀로 다 넣는데 한 30만 원 나옵니다. 연비 진짜 안 좋고 고장 엄청납니다. 그런 차를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맞는 차를 해야지. 근데 그런 경쟁력 때문에 결국 한국, 일본 차한테 시장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이 무너지고.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고졸 이하 백인들은 제조업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기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공식 통계로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 평균 인컴, 평균 그들의 수입이 1970년대와 다르질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되니까 아주 거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집까지 뺏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오바마가 등장해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바마는 별명이 햄릿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챗GPT 다 쓰잖아요. 챗GPT에게 연설문을 써달라고 할 때 오바마 스타일로 해줘하면 제일 잘 나옵니다. 거기다 조금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셸 오바마입니다. 여러분 둘 다 넣고 하면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영어자들의 오바마는 햄릿이라고 말하는 게 다른 화려한데 뭐 이렇게 이리로 갈까 저리 갈까 가지 말자 뭐 그렇게 하는 게 햄릿. 오바마 때 대부분 대외정책이 상당히 가장 유명한 말이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안 한다라고 오바마가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lead from behin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어떻게 리드합니까? 뒤에서는 밀어야죠. 앞에서 끌어야 되고 이게 형용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lead from behind랄 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나름 문제의식은 있고 뭔가를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러다 그 다음 선거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했죠. 하는 얘기가 러스트벨트 세락한 공업지역 가서 그 사람들 분노한 무너진 중산층의 고졸이한 백인들에게 야 니네 어려움, 니네 분노 내가 알아. 트럼프가 알까요? 이 사람은 진짜 실버스푼 우리를 금수저인데 알까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거 누구 때문인 줄 알아? 힐러리를 비롯한 워싱턴 기득권층 때문에 이거 누구 때문인 줄 알아? 한국이나 한국, 일본, 독일, 나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가 방위비 안 내서 이거 불법 이민자 때문이야. 그리고 이거 누구 때문인지 알아? 중국 때문에. 투표 행태를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거의 주변 법칙에 가까운 것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누굴 좋아해서 찍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공감하는 분도 계시죠. 저 사람이 싫어서 가는 게 훨씬 더 동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흔히 말하는 샤이 트럼프가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데 분노한 고졸 이하 백인들이 아까 말씀 7개 줄 다 가져옵니다. 그거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2016년에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가 나온 게 트럼프의 상징성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청교도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번 그 갑부들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대부분의 사회에 환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트럼프 타워 가면은 다 금으로 칠해놓고 모든 걸 금으로 이제 백악관도 지금 금으로 다 만들어놓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들어가면 표현이 좀 그래 중국 감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쓰고.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2016만 하더라도 저런 이게 사실 천민자본주의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대놓고 사람을 지지하는 데 창피했고 오른쪽에 여러분 왼쪽에 보면 저 사진은 프로레슬링 유명하잖아요. 저기 프로모터도 하고 본인도 막 나가고 이번에도 그 하던 사람들을 다 내각으로 끌어들이고 여기에 핵심은 미국 레슬링의 상징적인 의미는 남성상 섹슈얼리티입니다. 머스큘린 그리고 자기 부인은 슈퍼모델. 그래서 2016년에 대다수의 백인 고졸 이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욕망 속에는 자기도 트럼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자신들을 대변해서 파이트 싸우자라는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 메가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열광하는 수준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럼프는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가장 앞에서 싸우는 전사다라는 걸 대부분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제 조금 맛이 간 사람은 뭐 재림 구세주다까지 얘기하는 데도 좀 맛이 간 사람들이 그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 믿음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시 이제 우리 신앙으로 돌아.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트럼프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럼에도 그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에 너무 많이 나간 진보의 끝사랑에 이걸 돌리겠다. 그래서 트럼프의 공약의 많은 부분도 이번 취임사에도 나옵니다만 미국은 딱 두 개의 성만 있다. 남성, 여성. 그리고 자기가 헌법을 개정해서 거의 넣겠다. 헌법 개정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 성경 공부 기도 다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허용하겠다. 이거 외에도 상당 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교포들, 보험주의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는 없더라도 이것만으로도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동대 있을 때 계속하고 지금도 제가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학문을 하는 학문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죠. 이거는 기존의 학문을 갖고 이것을 그냥 그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비춰봐야 된다. 여러분 그거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안 믿는 친구들보다 공부 3배로 더 해야 돼요. 학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방언 터지듯이 그렇게 나한테 모든 이 학문의 영역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훨씬 더 기존 학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론이 뭐냐 훨씬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안 믿는 친구보다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뭐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영역에서의 학문적, 아카데미 엑셀런스와 더불어서 신앙적인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주어진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비춰보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간략하게 앞부분에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냥 트럼프를 학문적 영역에서 보는 것 외에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세웠고 도대체 트럼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로운 세계 질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럽니다. 트럼프 100일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런 거예요. 트럼프 세계관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해석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둘, 셋 뒤로 넘어가면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로 그 많은 해석들을 좀 좁혀서 얘기한 겁니다. 이 지금 6개가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정리해서 그럼 도대체 뭐냐? 이 정도는 보입니다.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미국이 그간에 세계의 안보와 경제에 공공재를 제공했죠. 여러분 그 개념 다 아시죠? 공공재라는 거, public good이잖아요. 공공재라는 것은 어떤 이익과 이득을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자산으로 하는 거죠. 그거를 미국이 45년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는데 더는 그거 안 하겠다. 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된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트럼프는 명백하게. 오늘 그 얘기를 나머지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냐? 사회적 합의가 깨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건 아까 중산층 삶이 무너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45년 이후에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의 워싱턴의 엘리트 전략가들이 우리가 세계를 경영해 나갈 거야. 대신에 우리 국민들, 당신들한테 최소 중산층 이상의 삶을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지원해 줘. 그게 암묵적 사회적 합의예요. 지금 중국도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니까 아까 말한 고졸 이하 백인들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데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가 왜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왜 우리가 해외 물품을 갖다 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합의가 무너져. 바이든도 나름대로 그 합의를 복원하려는 방법을 했는데 안 됐고 트럼프 굉장히 거친 방법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 세계 질서의 수용적인 태도가 전혀 아니다. 전통 동맹국의 갈등적 협력, 중국과 거래적 갈등, 선택적 관여 시도. 뭐 여러분 충분히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경제와 안보, 이게 동맹이랑 직결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미란이라고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11월에 미란 보고서라는 것을 썼죠. 영어로 User's Guide to Reconstruction the Global Trading System 40여 페이지 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를 좀 읽으면 왜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하고 있냐. 트럼프가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Beautiful word. 날 자기는 관세와 사랑에 빠져. 트럼프는 사랑에 자주 빠져요. 뭐 사랑에 빠진 게 이번에는 단어랑 빠졌는데 2017, 18, 19년에는 사람과 빠졌죠. 김정은과 빠졌어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네,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상당 부분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비중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백악관 홈페이지 한번 가보면 백악관 홈페이지는 전체 다가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다 선전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스티브 미란이 지난 4월 7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했던 내용에 전문을 실었습니다. 그만큼 백악관의 입장,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안보 이론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제가 뭐 이론적인 거를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달러가 기축 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한테 오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전 세계 총생산의 50에서 60% 가까이 감당했을 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20%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감당이 안 돼. 기축 통화국으로서. 그래서 계속해서 고환율을, 고달러를 유지하잖아요. 이렇게 유지해야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트럼프 얘기하는 걸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반박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서 제가 반박, 비편, 평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또 재미있는 현상이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가 뭐 한 얘기 또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반박하려고만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다 모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연구자들 다 모이면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게 들어서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박 안 합니다. 비평 안 합니다. 잘 되고 잘못되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얘기만 합니다. 이해가 되죠? 비판해서 평가해서 안 된다 얘기해도 소용없잖아요. 각국한테 몰아치는 게 너무 세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거칠게 다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근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기축통화국 한 가지만 기축통화국으로 유지하려면 재정 흑자를 볼 수가 없죠. 재정 적자로 돼서 달러를 풀어야 기축통화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정 흑자를 줄이고 그러니까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돌려 쓰겠다라는 거, 강달러를 낮추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달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역 적자가 훨씬 커졌고, 왜냐하면 달러가 비싸니까 자기네들 팔 때 값이 비싸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만 더 비판할게요.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 달러 때문에 값이 비싸가 아니라 물건이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거라니까요. 미국 차 안 산다니까요. 테슬라도 여러분 그 테슬라 산 사람들 그러잖아요. 미국성 감성이라며. 테슬라가 온전하게 나오면 안 된다면서요. 뭔가 하나 뭐 삐걱삐걱 소리 나고 약간 미국 물건 살 때 좋게 표현해서 감성이라며. 미국 무슨 신발 사도 약간 바느질이 삐뚤삐뚤해야 미국 거라며. 제조업 안 돼요. 제조업이 안 돼. 잠깐 비판하네. 제조업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 얼마죠? 3만? 한 4천? 5천? 뭐 정도. 미국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4만? 미국이 8만 6천 불. 9만 불 가까이. 우리보다 3배.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배로 잘 사는 임금 수준이 거기서 제조업이 돼요. 제조업 인건비가 감당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랑 첨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조업을 지금 다시 살린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 안 됩니다. 반도체 산업하려면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려야 돼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뭐 어떡하겠냐. 그러면 아까 그 언더큐멘트 이미그런트 불법 이민자들 써야 되잖아요. 다 쫓아낸다. 여기까지만 비판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 생겨요. 해결책이 뭐냐? 최종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것도 비판이 나오는데 관세 부과하면 이게 미국 수출하는 국가한테 관세를 부과하게. 그 국가들이 그 기업들이 관세를 다 책임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환율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고달러를 낮추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틀어서 양자 무역 협상을 해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트레이딩 시스템, 무역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맹을 얘기하고자 하니까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는 쭉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세계 경제가 확장됨에 따라 미국이 경제에 필요한 아까 재원과 방어 공약, 이거는 공공재를 말하는 거죠.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동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이런 거죠. 미국이 그간 45년부터 우리가 미국민들이 저축하고 아껴 써서 달러를 많이 세이브했는데 그거 갖고 전 세계에 풀어서 니네 안보를 지켜주고 그 돈으로 그리고 니네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그만큼 희생했어. 라는 게 지금 이 팀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니네가 돈을 내. 미국이 세계에서 여전히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니네가 비용을 내. 100년 장기 국채협이 나옵니다. 이쪽 경영 경제하는 분들 잘 알죠. 이자율 없는 또 비판이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공재를 다 이제는 비용 분담을 하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와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각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다 이거를 등급을 매기게. 그래서 등급 간의 조정이 다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딱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과 안보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노랗게 친 거는 안보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나토가 제대로 돈을 내냐, 중국과 소련, 러시아와 이란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편을 쓰냐,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연동해서 판단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관세를 적게 부과되려면 안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더 넓혀. 더 좁혀 말하면 중국 경제에 적극 동참해. 만약 니네 그거 안 하잖아. 좋아, 하지 마. 대신에 관세 더 많이 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방위비와 경제를 관세를 분리하겠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러는데 미국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저쪽에서 관세를 상호 관세 아니죠. 일방 관세죠. reciprocal 아니죠. 일방적이죠. 계속 비판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세를 하고 있는데 그 관세를 단순히 낮추는 것만으로 미국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습니다. 이거 사실은 바이든 때도 그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었어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이루고 방향을 성취하는 방법이 달라요. 바이든은 인센티브를 주고 들어온 거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데 야 니네 좀 같이 와 해갖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법 대표적이죠. 미국의 직접 투자는 뭐 보조금 줄게. 트럼프는 채찍을 휘두르. 니네 미국에 투자하자 관세. 그렇죠. 방향 같은 방향. 그래서 제가 미국의 트럼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훨씬 더 거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단 방식의 허드슨에서 얘기했고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관세 장벽과 안보 공약을 결합합니다. 우리 굉장히 다른 세상에 이제 타겟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저는 위기라 아주 본격적으로 동맹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엘브리치 콜비라는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청문회 3월달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청문회 74페이지 본인이 쓴 책도 있습니다. 이쪽 영역에서 요즘 다 읽고 있죠. 거부 전략, Strategy of Denial라는 책을 썼고 개인적으로 본 적도 있고 세미나에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프만의 갭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간의 갭, 차이가 큰 거를 리프만의 갭이라고 해요. 엘브리지 콜비가 이 얘기해요. 미국은 분명히 국가 전략이 있는데 그 국가 전략을 추진할 능력이 지금 없다. 그럴 때는 그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국가 전략 뭐냐? 이 사람은 국방부니까 하는 얘기는 중국이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pac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pacing threat, pacing scenario. 모든 전략을 만들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위협이 있죠. 한국도 우리의 기준 위협은 북한입니다. 그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전략이 구축되고 군비가 만들어지고 전력이 모든 것들이 다 구성이 되는 거죠. 엘브리지 콜비가 분명하게 3월 말에 나온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라는 것, 뭐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페이싱 트레스로 중국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싱 시나리오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대만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리프만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이 안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가장 큰 것은 각자 이제 동맹국 보고 니네가 위협은 니네가 알아서 해. 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입니다. 한미 동맹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런 거죠. 그간의 한미 동맹은 우리가 연합사 체제잖아요. 연합사 체제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 나면 미국 연합사 사령관, 미군이죠. 그 사람이 전쟁을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대규모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안 한 지 20년 넘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전쟁 안 해요. 해공군으로 중심 타격하고 지상군 전력은 동맹국으로 넣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게 냉전 때부터 유지된 작전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엘브리지 콜비랑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 틀림없이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야, 한국 이제 니네가 북한보다 60배나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니네가 한반도 방어에 특히 북한의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 니네가 책임져. 니네가 왜 책임 못 져? 왜 우리가 60만 대군을 집어넣어야 돼? 우리 60만 대군 늘 수도 없고 방법도 말도 안 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신에 여기서 핵심 중 핵심이거든. 그럼 핵 문제는 어떨까요? 근데 핵 문제는 우리가 핵이 없잖아요. 핵 문제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장 억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해줄게 미국이. 대신에 재래식 전쟁은 니네가 책임져. 그렇다면 기존의 작전 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기존의 미군이 사령관이 연합사 체제도 바꿔야 돼. 단기간 내 여러분 이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군 한국군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근데 그간에 너무 안타깝게도 능력이 됨에도 준비를 안 했어요. 늘 전시 작전권이라는 게 3번 연기가 됐는데 그때마다 공교롭게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마다 발표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인데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 왜 자꾸만 기말 보고서의 기한을 뒤로 늘려? 니네가 어차피 써야 할 기말 보고서인데 왜 이렇게 뒤로 자꾸만 그 기간만 연장해? 전시작전권 우리가 갖고 와야 되고 전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뒤로 밀렸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밀어갈 시간과 여유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일단 돈이 들어요. 우리가 국방비 지금 2.67%뭐 그 정도인데 3% 이상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복무기간도 다 문제가 있고 과연 정치권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발이 떨어지는 그렇다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가능한 거 이거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김정은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남북관계 개선할 생각.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주한미군의 역할은 이제는 중국 중심으로 중국 대응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에 묶어두기 어렵다는 거. 또 하나는 캠퍼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권 전환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뭐 확장 억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동맹이 쉽지 않은 게 확장 억제라는 게 북한 핵을 포함한 북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통해서 한국을 방어해 주겠다는 공약이고 지난 1년 반 재작년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에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와서 1년 반 동안 상당 수준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문제는 이걸 다 비용으로 보고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한데 이거 다 돈 내라. 일기 때 돌려줘. 그런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의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니다. 여러분, 약간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보의 문제, 한미 동맹이니까 안보 국방의 문제죠. 저는
트럼프가 뭘 하던 우리가 그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다 없고 북한 핵입니다. 북한 핵 문제만 어떻게든 디터런스가 걸리면 억제가 되면 그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못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래식 전쟁하면 북한 확실하게 이깁니다. 걔네들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핵 때문에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핵에 대해서 최소한의 억제, 그것만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미국이 뭘 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 안보의 최소 수준은 마지노선은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오늘 경제와 안보를 두 개 연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트럼프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48분 55초 50분 맞췄습니다. 제가 이 뒤에 사실 북한 거를 갖고 오긴 했는데 못할 줄 알고 있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딱 준비해서 했고 여러분 앞으로 30분 맞죠? 질의응답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고 북한 얘기도 좋고 관심 있는 거 다 하세요.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손 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왔어요. 제가 질문이 생각해서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기에 정치학을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최락헌이라고 합니다. 사실 강의 들으면서 너무 많은 질문이 떠올라서 저도 잘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생각나는 거 하나를 드리자면 아까 이제 미국의 이 새로운 무역 정책에 대해서 이제 아까 잠깐 비판을 자제하시려다가 하셨던 부분 중에서 기축통화국으로 미국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러 트랩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재정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무역 흑자를 내면서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자체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통화 패권 자체를 약간 포기하거나 혹은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배경은 어쨌든 트럼프가 여러모로 지금 그냥 세력권 정치로 다시 그러니까 자신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어떤 패권을 쥐고 가져가려는 어떤 외교 안보 전략 혹은 국제 질서의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세력권 내에서의 어떤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암묵적인 본인들의 세력에 대한 어떤 세력권에 대한 이제 인정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약간은 시대 역행적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 제조업 중심으로 자꾸 무역 관세도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기존의 미국의 어떤 그런 국제정치적 패권의 큰 근간이었던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 그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위안화가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국제정치의 어떤 경제적, 정확하게는 금융통화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자체도 약간 재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접했는데 혹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정치 전공자들 사이에 요즘 무슨 얘기가 나냐면 우리 드디어 진검승부가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된 세계 질서에서 누가 어떤 학자가 이것을 정확히 읽어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더불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갖고 아까 제가 6가지, 7가지 얘기했잖아요. 백가쟁명처럼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싸운다기보다 계속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제가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는 뭘 하려고 했냐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는 걸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으로서 그게 미국의 패권에 유지하는 두 가지가 하나가 기축통화
달러를 유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안보에 대해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사실상 다른 국가의 비용 분담을 주면서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리고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미국의 패권, 중요한 것은 미국이 패권을 포기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기축통화 같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에서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사실 뭐 지역별로 뭐 달러 패권을 놓고 위에나가 됐던 지역별로 뭐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하면 되는데 트럼프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브릭스 같은 데에서 또 사우디나 그런 걸프 국가에서 달러 이외의 돈을 통용할 경우에 그들 다 관세 200%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축통화국으로서 인정을 하려면 돈을 뿌려야 되고 그런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재정 적자를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일이 있고 무역 적자 마찬가지. 근데 그걸 안 하고 다 흑자까지는 아니도 균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내려오겠다는 생각도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패권을 유지하겠다. 근데 패권의 개념은 굉장히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또 지적을 해준 게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저는 패권국이라고 보지 않고 결국 중국인데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할 생각도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국제정치학자들 진검승부 그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알았던 이론이라든지 그간에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국제 질서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한 아직도 그 누구도 답을 정확히 주지 못하고 있다. 추가 질문 했어요.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트럼프는 패권을 그러니까 선택하고 있는 정책 방향들은 패권 지위를 내려놔야 말이 되는 것들인데 사실 그러고자 하는 의도는 눈꼽만부터 읽어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근거들이 먼저 궁금하고요. 사실은 뭐 되게 뻔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길거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트럼프가 아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허리케인이 이제 치고 지나간 자리에 결국에는 미국이 그러한 어떤 기존에 유지해왔던 안보적으로는 세계 경찰국과 경제적으로는 이제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아예 이제 그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그거에 상당한 어떤 변화나 그런 역할의 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트럼프 시기 동안이든 그 이후에든 간에요.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나 미국의 어떤 의중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 그게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견해도 주시면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하면은 그거는 이미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국가전략서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대는 탈냉전이 종식된 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나오고 나서 저를 포함해서 국제정치하는 연구자들 전 세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탈냉전이 종식됐다? 그럼 언제 종식됐지? 라는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없이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10년이 될 거다. Decisive decade라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도 아직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패권을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바이든도 패권을 놓을 생각이 없어요. 만약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증거라는 것은 만약 그러면 역으로 패권을 놓겠다 하면은 이건 일정 수준 고립주의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고립주의가 1919년부터 39년에 했던 이른바 전강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전강기죠. 그거는 뭐냐? 일단 군사적인 측면에서 세계 분쟁에 관여 안 하고 다 빼고 철회하고 철수하고 웨드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에서는 뭐 무역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것도 보호무역과 관세를 때리는 거. 그런 식으로 가면 이걸 스스로의 패권을 노리고 고립주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일부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오히려 확장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린란드 얘기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확장을 하고 있다. 고립주의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나온 것처럼 학술적으로 이제 정상적 국제주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게 예외적이었다. 이전에는 미국이 세계의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옛날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힘있는 미국. 근데 이게 계속해서 모순이 걸리는 게 힘있는 미국으로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패권을 갖는 가장 큰 게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패권이 어트랙티브 해야 돼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힘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다른 국가를 식민지화 해갖고 끌어가는 게 제국인데 패권은 그랑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패권이라는 것은 안보와 경제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다른 국가가 내가 주창하는 가치에 동의해서 자발적 순응과 자발적 동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한데 그들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주의의 그런 기본적인 가치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같이 움직였었죠. 그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걸 흔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래서 완전히 진검승부가 이렇게 있죠. 지금 한 7개, 이게 7개만 했는데 굉장히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에 강대국 담합, 그러니까 그 19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컨설트까지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진짜 중국, 뭐 시진핑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서 뭔가 이 강대국의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한국이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 학자들에게 지금 엄청 혼란해요. 아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로서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만들거든요. 그거 만들 때 타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거죠. 좋은 질문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로를 말씀드리니까 저는 24기 손세호고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관세 전쟁, 경제 제재를 이제 경제학부 대학원생으로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특히 교수님께서 한동대 재직 시절 말씀하셨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 믿는 친구들보다 3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깊은 도전을 주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죽비 같은 말씀과 함께 지혜를 나누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정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첫 번째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역시 약간 제국으로서 활동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좀 엿보이는 것 같고 중국 역시 오랫동안 이제 패권국을 꿈꾸는 제국적인 형태로 꿈꿔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고 또한 어트랙티브한 제도를 공급하지도 않고자 하는 상황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두 제국 간의 대립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한 특별히 스폰서드 오브 차이나 앤 디 US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국의 길은 어떠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한국 등의 동맹국들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일 것이라고 일단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관세를 통해서 때리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운 아메리카노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도 국가를 물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탄력성이 어떤지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얼마나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의 세 번째 질문은 한국의 경제적인 탄력성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네 번째로 포스트 트럼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는 사실 트럼프가 레슬링을 좋아하고 쇼맨십도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관세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관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트럼프의 의중이 궁금하고 또한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우선 정권 안보를 국가 안보, 국가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물러난 이후에 미국 정치권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인데 굉장히 좀 저에게 중요한 질문이어서 꼭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의 예비 지도 교수님께서 지금 백악관 CEA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 백악관 CEA에 들어가 있는 경제학자들의 성향이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뜯어 말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스티브 비란께서 쓰신 연설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경제학자들의 의중이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드리고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하면 물어보세요. 예비 지도 교수님께. 너무 바빠서 메일을 안 보시는 것 같고 예비 지도 교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뜯어 말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티브 비란 경쟁을 한다고 하니까 결코 주류의 의견이 아니죠. 제가 아까 비판하려면 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비판을 당하고 있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 행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미라는 얘기한 거고 이 방향의 것들은 있다. 그래서 그 예비 지도 교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저도 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트럼프 시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교황 장례식에 혼자서 그 블루 튀는 색깔의 옷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있는데 제가 뭐 방송에 나왔더니 그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짜증이 나서 그건 트럼프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하고 답을 했는데 마지막 질문은 제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다 질문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정말 제국으로 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 연구자들을 미국의 정체성 규정을 하는 걸 굉장히 거칠게 나누면 하나는 미국은 처음부터 약탈적 패권 국가의 성향을 가졌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없다. 미국이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이해만 계속 쫓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사회의 규범을 스스로 해친 게 640건인가 그런 연구도 막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일련의 학자군이고 또 하나의 학자군은 저는 여기에 속해 있는데 미국은 비나인 헤지몬이다. 나름대로 그 순수하고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패권 국가다 해갖고 지난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양쪽에서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저는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제 주장이 맞았다는 게 오히려 실증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약탈적 패권 국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역설적이잖아요. 그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 전공자랑 얘기해도 막 너무 좋아. 그러네요. 그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취한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랑 다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국가와 가장 큰 차별화가 있다면은 사실 우리 안보의 문제입니다. 왜 관세나 경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때리는 거기 때문에 다 공통된 도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안보 특히 굉장히 특정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미국한테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래식 전략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핵무장을 지지하느냐 저는 핵무장 반대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까 말한 질문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질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더 미국에게 상대적인 레버리지가 적은 거죠. 트럼프는 그걸 충분히 활용할 겁니다. 니네 우리가 안 지켜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러면은 아예 우리를 놔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아예 확장 억제도 제공 안 하겠다 하면은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68년 NPT 비확산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같이 조약으로 동맹을 맺은 국가 50개국이 넘어요. 그 국가들한테 다 확장 억제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한테 확장 억제 제공 안 해준다는 것은 50개 국가들한테 다 안 해주는 거고 그거는 5대 핵 독점권의 핵 보유국의 독점권을 포기하는 거고 그럼 핵무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서 우리의 팔을 많이 비틀어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거죠. 2016년 제가 왕창 틀리고 나서 뭐 일간지 주말편에 좀 길게 글을 써달라고 트럼프. 그래서 제가 썼고 제목 기억 안 나는데 부제가 기억나요. 뭐라고 썼냐면 쇼미더머니라고 썼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할 건데 쇼미더머니를 하는데 적대국이나 경쟁국한테는 어려울 거고 동맹국 5호국 8부터 밑에 것이다. 정확히 맞췄어요. 제가 거기다 김정은과 만난다고 썼을 때요.
근데 기억이 안 나다가 나중에 김정은이랑 진짜 만났더니 그거 했던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교수님 맞추셨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썼나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고립주의가 아니라는 거 아까 첫 번째 질문. 세계에서 여전히 영향력, 자신들이 우려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같은 데 팔을 పెట్ట겠죠.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트럼프의 요구 수준은 어느 수준?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칙이 난무할 때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제정치학자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리고 사실은 미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실리를 따진다, 국익을 따진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거기에 넘어서 정의가 뭔가를 생각해요. 가치가 뭔가를 생각해요. 뭐가 바른가를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쉬운 우리가 이득을 쫓아가는 건 편하죠. 그렇지만 그 이득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가라는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제가 크리스찬 여러분들 저도 같은 처지에서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냥 표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100m 달리기 할 때 한 발이 묶여있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그냥 바라고 편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 뛰어가는데 우리는 안 그렇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발을 묶지만 한 발로 깨꼼바리로 가지만 이게 바른 길이겠다. 그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 방향을 봐야 돼요. 저는 여전히 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르냐 안 바르냐. 가장 큰 거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법치 국가로서의 세상이 다 자유무역을 한다. 물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우리가 우리 국가로서의 이 방향성,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 방향을 쭉 큰 틀에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변칙이 난무할 때는 원칙과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각 분야의 핵심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트럼프가 이렇게 변칙으로 나오는데 그때 대응한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하도 전화에 한계관계 안 좋을 때 토착을 하고 정말 욕을 많이 먹고 막 그래갖고 내가 일본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아베 신조가 있을 때 일본이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베 신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끌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공간 개념 자체도 아베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그게 자신들의 대전략이고 중장기 전략으로 맞다 해갖고 그걸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가고 트럼프 2기 들어와서 다시 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도 우리가 대전략을 가치와 우리의 이익을 다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 중장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된다. 일본은 사실상 자민당 독재잖아요. 그래서 안 바뀌고 쭉 가니까 그들은 자신의 대전략을 하나 쭉 만들면 갈 수 있는데 한국은 안 되죠. 한국은 5년마다 바뀌게 되는데 5년도 못하고 3년 만에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어떻게 전략이 이렇게 쭉 갑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나 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바른 방향이다. 얘기를 해야죠. 이게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만 그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포스트 트럼프 그 내년에 중간 선거부터 일단 한데 가장 큰 게 민주당이 안 보여요. 민주당도 뼈아픈 자기 반성과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제가 한 석 주 전에 보스턴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학자들이랑 그 얘기하면서 좀 되게 뭐라고 했어요. 보스턴이라는 게 완전 블루스테이시고 거기는 학교들이 다 민주당의 핵심적인 거였잖아요. 그 학교들 교수들이 트럼프 비판만 하길래 그래서 내가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 니네가 당신네 같이 정말 위대한 이런 학자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대안이 있을 때 안 보이고 민주당은 어디 갔냐 그런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고약한 면이 있어서 그들을 공격하면서 공격할 건 아닌데 야 한국은 우리는 대통령 탄핵도 해 그래 이런 거 관세로 이렇게 거치게 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한 포스트 트럼프라는 게 큰 방향 미국 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보와 경제 공공재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한국이 될까? 제 주장을 말씀드리려면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국 얘기 나왔는데
중국이 그리는 세계 질서는 지금 트럼프가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속방 체제라고 하죠.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위계 질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고 다 그 안에서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가장 큰 전제는 중국을 상전 혹은 따가 형님으로 모셔야 된다. 위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1648년 웨스트팔리아 이후에 이게 엉터리긴 한데 어쨌든 주권이라는 것을 모두 동등하게 모든 국가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저는 상당한 의구심.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에 밀고 있는 게 GDI, GSI, GCI라고 있죠. 이게 글로벌 발전 구상, 글로벌 안보 구상, 글로벌 문명 구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 갖고 다음 주에 중국 사람이랑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 있습니다. 다 읽었는데 좋은 얘기예요. 거기 핵심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제가 수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우리가 어느 쪽이 서야 되느냐? 저는 공히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내부의 문제에 굉장히 달려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내부의 경제적인 모순, 빈부격차, 또 거기에 인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흔히 말해 민주주의 탄력성, 레질런스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다고 보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중국은 구조 자체가 그것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게 현재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마이크 뭐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24기 홍영찬입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올해 이제 전역을 했는데요. 특히 국방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국방 안보 측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흐름 안에서 한국이 어쨌든 더 자주적인, 어쨌든 더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다음 이제 정권이 바뀔 텐데 다음 정권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 받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같이 제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4기 문예찬이라고 하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북한 관련된 질문인데 저도 잘 읽지 못했지만 교수님이 공유해 주신 강의한 뒷부분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압박이 시작되면서 협상 전개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적대적 조국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과의 대화의 이지는 거의 영에 수렴하는 상태이고 한국 정치 역시 남북관계 이지 수준이 낮은데 저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이슈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현재 상황 또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특히 북한과의 대화관계와 이런 한반도 이지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조금씩 고립될 것 같은데 또 이런 대외관계 공정 가운데 지금 한국을 유지하고 있는 이 헌법에 부여한 통일이라는 가치들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이후 개헌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저기 질문. 제가 한 5분만 더 써도 돼요? 네, 그럼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4기 정단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통찰을 얻고 싶은데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전례 없는 행동들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이다 또는 좀 변덕스러운 어떤 행위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의 그 내부적인 상황이 위기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이라고도 보이긴 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통찰이 궁금합니다. 또 저쪽 질문. 네,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해 주셔서 작게 502에 대해 잠깐 찾아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유사시에 제3국 개입을 방지하는 내용이나 그 우러 전쟁에 참여했던 그 바그너 기업 같은 PMC가 참여할 때 대응 시나리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까 강의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대만 문제를 최우선 전략 과제로 보고 있고 주한 미군의 역할을 조금씩 축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의 미중 사이나 아니면 가자 외교 사이에서 좀 낙동강오리알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자안보 협력 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고 제가 원래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학생들이랑 하면은 거의 시간 제한을 안 갖고 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석박사 과정에 논문 쓰는 친구들이랑 그냥 매달 한 번씩 논문 워크숍을 하는데 최근에는 1시간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났어요. 그냥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저쪽에서 완전히 학생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 다 하고 나중에 선생님 시간 한번 주시면 제가 체력이 되는 한 제가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하고 여러분들 정제 이런 말씀 정말 좋은 질문들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같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들을 다 던졌는데 이 주어진 5분 내에 이 모든 걸 얘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드리면서 그럼에도 제가 빨리 좀 얘기를 해요. 우리 정담비 학생 얘기한 거 이게 미국 내부 상황 이거 있잖아요.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트럼프의 공약을 꼼꼼히 보면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혹해요. 정말 혹해요. 이거 진짜 맞네. 상당 부분. 그리고 1기 때랑 다르게 2기 때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헤리티지에서 프로젝트 2025라는 걸 만들었는데 물론 트럼프 그거 너무 내용이 좀 거친 것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에서 나온 공약들을 보면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맞구나. 굉장히 많은 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뭐 미국에서 온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냈던 학비의 지금 10배가 나와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 아닌 게 민주당의 관료들이나 그 사람들 다 탑스쿨에 다 부자고 다 막 1%에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얘기하면 아메리칸 아카데미를 만들겠다. 요즘 싸우고 있잖아요. 저 아이비 학교들이랑 너무 그냥 진보돼서 다 문 닫게 만들고 그들에게 세금 안 주고 했던 기부금들 세금 무여서 아메리칸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걸 인터넷 베이스로 해갖고 원하는 사람 다 공부시키겠다.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여러분 세상 여러분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계층화된 곳입니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통계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상당 부분 아이비리그 출신 자녀들은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요. 물론 졸업은 따는 문제긴 한데 그런 것들을 깨야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야 이게 뭐지? 그럼 관세나 이런 것들도 아주 효과적으로 한국을 문제 잡히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기 힘든데 저 한국 너무 잘 살아. 한국 가면은 뭐 삼성 TV부터 시작해서 쟤네는 고속철도 있다. 고속철도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한가 봐요. 트럼프 얘기도 하고 그 북한도 많이 얘기했어요. 김여정 와갖고 고속철도. 그러니까 고속철도 있는 게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착취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얘기 들어보면 그렇구나 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일정 대비를 된 것 같고 우리 홍영차도 두 분 그 군사적인 거에 질문을 했는데 여기를 뭘 생각해야 되냐면 트럼프가 제렌스키 만나서 쫓아내면서 카드라는 얘기를 했죠. 넌 카드가 없어, 넌 카드가 없어. 그 다음부터 우리 연구자들의 정책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카드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말하는 카드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한반도 북한 위협에 대한 한반도 주방에 지금 우리가 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주 책임을 짓고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할 때 하는 얘기죠.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책임질게 그러면 니네
대신 훨씬 비용 줄어드니까 우리가 책임이. 근데 너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니네가 말하는 페이싱 트랙 시나리오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하면 지금 니네 CSIS 같은 데서 늘 얘기하는 게 대만 해협 위기는 한반도 위기와 연계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위협을 철저하게 통제해주면 니네가 여기서 훨씬 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분쟁 지역은 대만과 한반도인데 이쪽에 우리가 주책임하면 너희 자산과 비용은 이쪽에 투사하고 중국 견제 훨씬 다 할 수 있어. 대신에 우리는 이쪽으로 할 수 있게 그냥 할게. 우리가 왜 카드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그건 중국과 연구예요. 대신에 중국 문제는 우리는 일단 여기를 중심으로 할 테니까 중국 대만 그 문제 있잖아. 그거 어차피 한국에 있는 곳에서는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작전 반경이 대만 해협까지 안 나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주일 미군이 동원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우린 작전 반경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대만 해협에 연루가 될 가능성이 낮아요. 대신에 미국이 여기 있는 기지를 거점 기지, 이른바 스테이징 베이스라는 거로 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이랑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나쁜 거 하면 우리가 카드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사실은 여러분 지도 놓고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진짜 중국 견제를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는 사실 한국과 일본밖에 없고요. 그나마 훨씬 더 군사적으로 유의미하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여전히 일본은 자위대라는 Self Defense Force예요. 우리는 60만에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잘 장비를 장착된 장비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정학구로 보더라도 평택에 있는 캠퍼프리스 기지부터 베이징까지 직선 거리가 840km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만나면 우리한테 그 캠퍼프리스는 자신들의 턱을 겨냥한 비수란 얘기를 해요. 중국이 대만 해협 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쪽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서해 이쪽 평택을 안 거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카드가 있죠. 경제 쪽 카드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될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려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 우리의 전략이 있어요. 중국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국가 대전략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과 우리가 이 부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힘 있는 국가예요. 러시아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저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전적으로 불법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제 카톡 보면 여전히 우크라이나 기가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러시아의 국방비와 러시아의 GDP가 한국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러시아와 한국의 차이는 뭐냐?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고 또 러시아는 주변국을 영토적 침탈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권위주의 국가라는 것과 우리 차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국력을 놓고 보면 러시아와 우리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스스로를 지옥해요? 우리가 능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국가 대신에 우리가 국가 대전략을 갖고 우리가 북한식 때문에 주동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잠깐 뒤로 밀려나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제가 또 사실 국방부 참이랑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마음,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 사고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해찬 학생, 북한 어떻게 되냐. 한국의 역할. 이것도 정말 제가 좀 피곤한 일인데요. 2010년에 우리가 일반 공진 전략이라는 걸 저와 몇몇 연구자들이 같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 간의 관계는 공멸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공존도 안 된다. 공진해야 된다. 같이 발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0년 이 얘기했다고 저희 망했죠. 왜냐하면 2010년 그 당시에 연평 또 폭격이 있었고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진 얘기하니까 니네 무슨 소리 하냐. 근데 여전히 저는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물론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렵지만 남북 간의 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근데 문제는 정말 아쉽게도 이른바 보수든 이른바 진보든 정책 자체가 딱 한쪽만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 정부에는 무조건 북한과 관여하겠다. 북한이 그렇게 싫다 하는데도 관여하겠다. 이쪽은 북한을 무조건 억제하겠다. 대화한다고 얘기하지만 대화는 뒤로 다 빠지고 그냥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맨날 김치찌개만 파는 데 가서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다양한 메뉴가 있어야 되고 특히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옵션, 정책 옵션들이 같은 국면에서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딱 하나씩만 집어넣고 스스로의 발목을 다 잡아버리고 그래서 공진을 얘기하면서 이게 같은 국면에서 현재 정부 끝났습니다만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여기는 또 영어를 좋아하니까 3D를 얘기하거든요. Deterrence, Dissuasion, Dialogue. 뭐냐? 억제, 단념, 그리고 대화. 근데 여기에 Development까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 그 네 가지가 같은 국면에서 작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과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선포한 이후에 새로 한국 정부가 등장해서 대화하자 해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공진이라는 것, 저는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던 아니면 뭐 정말 북한 주민의 생활을 생각하던 두 가지의 기둥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매우 잘하고 있는 군사력 발전, 그들의 표현하면 핵 무력의 발전, 또 하나는 근데 경제. 경제는 핵이랑 병진이 안 됩니다. 핵을 포기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같이 가겠다고 김정은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제가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건 김정은이 그리는 세계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진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되 그 과정들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되고 결국은 아무리 적대적 두국가론을 얘기하더라도 김정은이 정말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 트럼프가 뭐 원산갈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긴 해변가가 있고 거기에 투자 절대 안 합니다. 북한의 대외 신용도 0입니다. 176개국의 헤리티지에서 맨날 나오는 건 176개예요. 누가 거기 투자합니까? 한국만 하죠. 우리는 그것을 꼭 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걸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게 우리의 남북 협력 기금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에 이게 현실성이 있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30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세대. 앞으로 30년에 여전히 김정은이 핵카드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폐쇄된 상태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봅니다. 안 돼요.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AI, 생성형 AI가 시작된 이후에 핵에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발전할 겁니다. 북의 핵의 효용성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낮춰질 거예요. 그럼 핵카드 갖고 안 된다. 김정은도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돕고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공진을 하죠. 이런 얘기하면 양쪽에서 다 비판 맞습니다. 그냥 뭐냐. 그런데 제가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이외에 뾰족한 답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린 신앙강물의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줬으면 했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오버했는데 이점에서 마무리해야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